또 8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중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중재라는 것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중재는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을 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종적이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소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어도 소송할 수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중재하다가 이제 본인이 좀 불리하겠다 싶으면 중재를 깨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중재 안 한다. 나 중재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중재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죠?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우리가 결제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데 보면은 계약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협이라는 게 있고, 그죠? 타협. 그 다음에 이제 타협. 요거는 이제 합치될 때 이제 분쟁이 이제 종결되는 거고, 알선이란 것은 제3자가 개입입니다. 제3자가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요것은 구속력은 없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은 요거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죠? 제3자. 우리 보통 이제 소송을 하다가도 이제 판사들이 조정이나 화해를 갖다가 붙일 수가 있겠죠. 보니까 이렇게 조정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중재 판결을 합니다. 그죠? 중재인이 선정돼요. 이건 최종적이고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소송 여기서 합의되면 소송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합의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무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해결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한다. 특히 이제 중재를 할 것인지 소송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면은 이제 관할지 그러면 어디에 있는 법원을 갖다가 법원에서 이제 할 건지 관할지 그죠? 관할지 이것도 당사자에 의해서 그죠? 관할지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이라고 이때 법원이란 것은 건물이 있는 법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의 원천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법을 할 것인지 미국 법을 할 것인지 영국 법을 할 것인지 요걸 이야기합니다. 요 법원 그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계약 당시 당사자가 요거는 이제 당사자가 결정한다. 당사자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면 된답니다. 뭐에서요? 무효에서는 당사자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했죠? 당사자가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자, 개별행정법 앞전에 했죠? 앞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별행정법과 통합공고 앞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 지금 리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별행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걸 통합해서 공고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법률에 대해서 마약류를 수입할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있겠죠. 금지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총포 화약류 단속법에도 있겠고요. 약사법에도 이제 약품 같은 거. 그다음에 기타 이제 한 49개의 법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뭐냐면 무역 관련 조항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 상품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고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공고다. 이렇게 통합공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통합 공고한다 이렇게 해야 통합 공고한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무효법하고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죠? 과의 관계, 그죠? 독점 규제 및, 자,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가 이제 입찰 경쟁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리비아의 수로공사를 두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대, 롯데, 금호, 이런 이제, 기업들이 리비아 수로공사에 갔다가 우리 입찰 경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다 경쟁을 갖다가 하면은 낮은 가격에 낙찰을 갖다가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낙찰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버리면 이게 옛날에는 눈먼 돈이라 해가지고 입찰을 내는 사람, 특히 이런 아랍계 같은 이런 입찰은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돈이 많으니까 뭐 그냥 써내고 그 로비 좀 하고 이래갖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이제 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실 또 그랬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정보화의 발달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아주 디테일한 정보도 뭐 이메일 하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별에 대한 어떤 공사 금액 같은 것은 전문 어떤 그런 업체들이 얼마든지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무 밝아져 있습니다. 너무 적당하게 좀 어두운 면도 있어야지 이제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이제 투명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대, 롯데, 금호가 눈먼 돈을 갖다가 챙긴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어떤 식이냐면 이제 그 입찰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자기네들 코어 컴피턴스가 있어야죠. 핵심 역량이 있어야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3사가 특히 경쟁을 하면은 이 가격이 계속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란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윤이 있어야지 그 기업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조금 여유가 있게 받는 데는 가서 우리가 또 반찬도 조금 더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여유가 없는 데는 내타하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먹기에는 편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뭘 조금 더 서비스를 받으려 하면은 일단은 그게 이제 공급하는 사람이 조금 난색을 표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겹게 이제 난색을 표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게 또 뭐냐면 그건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어떤 이걸 싼 가격에 가져왔다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또 고객 나름대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다 이거죠.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은 우리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또 추가로 또 조금 서비스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추가로 없었던 그 도면에 없었던 거를 조금씩 좀 추가를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또 중간에 또 뭔가 이제 플랜이 조금 이제 설계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설계가 바뀌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이 또 바뀝니다만은 비용 없이 해주면 더 고객이 더 좋아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고객은 고객대로 이렇게 불평이 생기고 공사는 공사대로 또 이제 조금 품질이 떨어지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은 결국은 한국 기업의 어떤 명성이 잃어지고, 다음에 이번에 참여했던 입찰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이 입찰을 하여도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래도 결국은 어떤 문제가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 명령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명령을 한다.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 일정 수준 위에서 여러분들 알아서 합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마진율을 뭐 얼마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유지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건 담합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담합이라는 일정 금액 딱 정해놓고 니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마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S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비스 좀 해주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보통 한 뭐 마진율 한 20% 내지는 30%로 해서 뭐 각자의 마진이 틀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합시다. 입찰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누가 따든 간에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어떤 그 적정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 또 국가도 또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국가도 S를 합니다. 정상들도 뭐 가가지고 뭐 괜히 뭐 하다 갑자기 있다가 뭐 순방한다 이래가지고 가서 좀 가면은 아무래도 그죠? 한번 또 와서 인사를 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또 그쪽으로 좀 영향이 쏠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아까 대무역법의 규정이 이제 우선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법과 국가보안법 간의 관계는 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고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무역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보안법에 우선해서 대무역법과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먼저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제 되죠. 아까도 여기 보면은 여기도 뭐냐면 대무역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무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대무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무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결국은 어느 정도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담합의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담합의 형태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가 있지만 대무역법상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 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 조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 이 조정명령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입찰을. 근데 이제 이 조정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에 우선 대무역관에서는 이러한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이러한 것을 조정명령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대무역법상에는 이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왜 공사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한국 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럴 때는 이제 우선 대무역법이 우선 먼저 뭡니까 적용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가보안법에서 금지되는 거지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대무역법에서 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국가보안법보다 교육에 관한 한해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우선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교육하는 거는 일단은 이 국가보안법에서는 이건 적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적국으로 되어 있지만 대무역법상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가 이 두 간의 트레이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충돌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대무역법이나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교육에 관한 한 국가보안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3절까지 이제 계속 이제 리뷰를 하고 있죠. 그죠? 한번 다시 한번 더, 훑어보면서 여러분이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리뷰한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무역법, 자, 뭐 1번 금이 이래 나와 있는데요. 1번 금 가지고 막 설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자, 수출입 공고에서는요, 수출입 공고는 수출입이 자유로운 품목이다. 그죠? 그 다음에 통합 공고를 보면 도금류는 총포, 도금, 화형류 등 단속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수출입 공고는 결국은 이제 자유로운 수출, 그러니까 네거티브든 파지티브든 뭐 어떤 방식을 고하든 간에 그 품목만 제외하면은 자유로운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유로운 수출하고 할 수 있다. 자, 통합공고는 뭐냐면은 이제 각계의 개별법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죠. 개별법들이 무역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통합공고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물품이 쫙 나오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합공고 한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난 게죠. 이제 도금류, 칼 같은 거는 총포, 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통합공고에 나와 있는, 규정들은 모두 뭡니까? 개별법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수출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무역법이 위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법은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필요할 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막 그냥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럴 때는 이 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자, 이럴 때는 행정부에 위임한 위임입법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가 법을 내는 겁니다. 자, 원래는 국회만이 법을 낼 수 있는 국가가 또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면 법을 법률안을 갖다가 낼 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국회가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국회 입법이 있고 행정부 입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안 될 때는 즉 입법이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이제 행정부의 이제 위임 입법에서 행정부에서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과 이제 관리 규정,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라 하죠. 일종의 그거는 이제 각부 장관이나 지금은 이제 장관 이름으로 장관이보다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행정기관에서 이제 고시를 하는 관리 규정으로 해가지고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무역법은 이러한 이제 행정부 위임 입법적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특히 그 권한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권한이나 재량권을 넓게 해줬다. 그죠? 왜 그러냐? 우리가 무역 환경이라는 것이 급변하게 변합니다. 급변하게 변하죠. 근데 무역 환경이 변한데 무역 환경이 변할 때마다 이거를 입법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입법이란 것이 그것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으로서의 어떤
재량 행위를 많이 부여한 거죠. 그죠? 네, 그런 이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대통령이 통상에 관해서 가지는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서 통상에 관한 권력은 모두 전적으로 의회가 사실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독점하고 있지만 의회는 이제 그 전문성과 그 급변하는 어떤 무역 환경이라는 시의 적절성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이거를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대부분 다 그 취지에 따라서 승인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승인 내용도 100% 승인 아니면 100% 리젝트입니다. 그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부분적으로 리젝트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법적인 문제를.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무기에 관한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권한은 100% 미국은 의회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의회가 위임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행정부에 위임한 위임입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임입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행령과 규칙으로서 그 기관의 이제 규칙으로서 시행령은 대통령을 하고 더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시행령과 규칙이 위임이 된 거죠. 그죠? 위임이 되는데 이게 결국 법이 없는데도 시행령과 규칙으로서만 이게 발동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법 체계상으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원래 법이란 것은 헌법에서 근원이 있는 것을 일반 이제 국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법률을 만들고, 이 법률의 토대 하에 시행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과 이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에서 만들 게 아니거든요. 물론 국민을 대표한다지만은 대통령이, 그렇지만은 각계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거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의 의미로서 입법 집행부로서의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 이게 법을 만드는 저 국민의 어떤 생활과 직결되는 대통령은 법을 또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어떤 행정부 수반일 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들이 법을 함부로 집행하면 안 되니까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선출된 사람이 이제 한다는 거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시행령은 위에 법률, 즉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령에 근거해야 되는데, 위임입법의 문제점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법률과 위배된다. 그죠? 법률과 위배될 때는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위헌법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배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근거가 없어도 이 재량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굳이 그렇게 타치하지 않습니다. 위임 준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위임을 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막 서로 갈등도 있고 이렇게 싸움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시적절할 때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즉 행정부가 원하는 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법률을 바로 제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제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럼 그 사각지대가 하고 또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일단 행정의 어떤 전문가적인 이런 기관들이 행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그 행정부 규칙이나 아니면 시행령, 대통령하고 행정부는 항상 통하니까 언제나 뭐 이렇게 국회처럼 난장판이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계속 체류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법률에 이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위에 근거 없이 그냥 대통령의 이제 명령만으로 시행령이라 합니다. 그걸. 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죠. 위헌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데, 법률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 위임한 것 자체가
되고 이제 이게 된 이제 효력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효력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제 소송들이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재량권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대외무역법은 위임법적인 성격이다. 그죠? 위임입법적인 성격이다.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이제 행정부의 그러니까 뭐냐면 위임입법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법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이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세부 큰 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것은 다 뭐냐면 행정부의 위임입법으로 만들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이나 관리규정으로 시행령이나 관리규정을 이제 그러면 결국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이거 이제 대무역법을 시행령이나 관리규정을 펴놓고 같이 이렇게 봐야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법에서는 세밀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많이 위임을 해놨다 이렇게.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무역법도, 이거 다 앞전에 한 겁니다. 자, 한 번 더 리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천이 있었죠. 미군정 법령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57년에 있다가 이제, 무역법으로 바뀌었어요. 57년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역거래법으로 바꿨고, 86년에 대외무역법으로, 이게 이제 변천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대외무역법으로 변천이 됐다. 이거는 이제 무역 자유화의 기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처음에는 미군정 하에서는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만 됐죠. 파지티브만 되는 것만 기술을 해놓는.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로써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방식.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기술을 해놓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흘러갔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파지티브 방식으로 간다. 자, 그래서 자유무역 기조로 감으로써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86년에 대외무역법으로, 88년에 대외무역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입 공고사항의 품목별 수출 제한, 수출입 공고는 그 자체에서 이제 그 품목을 제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고래 같은 거 수출 금지 품목,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골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골재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자유로운 품목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죠? 수출입 공고사항의 품목별 수출 제한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출이 자유로운 품목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개별법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은 통합 공고를 또 하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쭉쭉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수출 금지 품목이 또 어떤 거라는 거, 그죠? 수출이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이제, 골재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하나의 예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법 규정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외화핵동용 원재료의 사후관리 및 제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화핵동용 원재료를 수입합니다. 그죠? 어디에선가? from somewhere. 그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때, 외화핵동용 원료 수입 시는 혜택을 적용하죠. 뭡니까? 승인 받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생략해 줍니다. 그죠? 자, 왜냐면 이건 나갈 거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이제 수출함으로써 이제 원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합니다. 그죠? 수출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인정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수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수출을 갖다가 미행하면은 뭐냐면 여기엔 제재를 이제 사후관리 및 제재로서 이제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화핵동용 원료 수입 시의 이제 혜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제공한다. 그래서 키가 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빼가지고 몇 개씩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부 구조인데요. 2009년에 개정돼 나중에 보게 됩니다.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입니다. 그죠? 신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부분은 나중에, 그죠? 거기에 관한 것들 중에, 요것을 이제, 종합무역상사는 그 전에 종합무역상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종합무역상사.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종합무역상사가 아니면, 이거를, 이 무역을, 종합무역적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품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대무역법 구조가 200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2009년도에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이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도에 다시 부활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죠. 우리가 이제 채권도 두 가지가 우리가 채권 하는데요. 우리가 본드 할 때의 이 채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국채, 지방채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본드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채권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정권, 그죠? 정권이라는 의미의 이제 정권 할 때, 그죠? 정권, 이 글자를 씁니다. 그죠? 정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채권은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예금증서나 보험증서, 그죠? 예금증서나 보험증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예금에 대해서 뭡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채권과 채권 했을 때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무역법 보면은 그렇죠. 다음 이제 대무법 제3을 보면요. 무역 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받은 자 또는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 행위와 수입 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조를 보면, 사항을 보면요. 정부 간 수출 계약이란 외국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 그죠? 32조의 3 제1항에 따른 정부 간 수출 계약 전담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의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방위산업법 제35조 제1항 4호에 따른 방산물자 등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조가 사실은 이제 개정된 부분들이죠. 자, 요렇게, 그죠? 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아까 그 내용이. 자, 그렇죠. 정부가 요거는 이제 시행일이 2021년 2월 5일부터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간 수출 계약에 관한 이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조는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이 어떤 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원칙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에 나서 이제 앞전에 우리가 이제 반덤핑이라든가 상계관세나 그죠?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무역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한 4조에는요, 대무역법 총칙 4조에는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00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필요하면,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뭘 위해서? 무역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이 2008년에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 이제 지원하기 위한 대상들,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뭡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역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그죠? 무역 전시장이나, 그죠? 무역 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과학적인 무역 업무 처리 기반을 구축, 운영하는 자, 그죠? 이러한 운영하는 자, 이러한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4조는 무역 진흥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 대외무역국 총칙 제4조. 자, 다음에 이제 제5조는요.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자,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할 경우. 자, 그럼 이제 그 규정은 또 어디 있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고 2008년 개정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2013년에 이제 두 번 개정을 다시 했고요. 자, 그럼 어느 곳에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자, 최소한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 다음의 경우죠.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이하 교육 상대국의 전쟁, 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사변,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 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죠? 이것은 이제 소위 하는 상호주의에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우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정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됐죠. 소위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생크션들, 그죠? 검수조치죠, 그죠? 주는 것을 이제 이란이랑 뭐 이라크 뭐 그다음 이런 나라들, 북한도 지금 이러한 이제 생크션에 under the sanction에 있죠. 생크션 조치하에 있습니다. 자, 4의 2, 그죠? 국제평화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육 여건의 급변으로 교육 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그죠? 이러할 때도 이제 이러할 경우도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교육 여건의 급변으로 교육 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고, 자,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그죠?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 보존 또는 국내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죠, 그죠? 이럴 때는 물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조 보면요. 대무역법 총칙 6조 보면은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역에 관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어,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 고시 등 이하 수출 수입 요령이라 합니다.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장에 그 수입 수출 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그 대외무역법은 위임조항이 많다. 위임조항이 많다는 것은 사실 대외무역법의 어떤 그 주체는 대외무역법에 관한 많은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많은 권한을 동시에 행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계 관련 기관의 어떤 장관들, 즉 부에 어떤 그 권한을 굉장히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에서 이러한 이제 그 수출과 수입에 관해서 요령, 즉 수입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그런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이 위임 자체가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령, 즉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어떤 규정을 신설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조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이제 이러한 그 요령에 대한 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조정들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7조를 보면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이라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시책을 세워야 한다. 자, 그거는 이제 아시겠죠? 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건 2009년에 개정됐는데요. 다음 통상진흥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요. 통상진흥시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요. 국제통상 여건을 분석하고 전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역통상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요.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활성,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통상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요.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또한 수립해야 됩니다.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역시 수립해야 되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7조는 대무역법 제7조는 통상의 진흥 시책의 수립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진흥 이에 관한 시책 수립이 이제 7조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항에 따른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교육 상대국의 통상 관련 제도, 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008년과 2013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제 통상 관련 제도, 관행 등을 연구하고요.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외 진출한 기업의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죠?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요청도 가능하고 지원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보면은 통상진흥 시책 수립 5조 제7조 제5항 계속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장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할 때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8년, 2013년, 2013년 7월과 3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알겠죠? 제5항에 따라 알려야 된다는 내용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는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할 때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려야 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말이죠. 지역별로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할 때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려야 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서로 간 이제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서로 간 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8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 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 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요, 교육 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 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뭐 코트라나 뭐 코티스라 뭐 이런 거죠. 이런 데로부터 하여 수집하고 분석해갖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트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을 해서 트레이드 미션, 그죠? 수출 상담회 뭐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도 이거 대무역법상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제 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원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계속되면 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무역통상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 및 통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한테도 또는 무역통상 및 기업 통상기관 또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관, 그죠? 또는 단체의 이러한 단체 자료 및 통계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자료로 해서 우리가 이제 헬프를 해줄 수가 있겠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그 밖의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요. 그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게 이제 코트라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둔다. 요것도 2009년, 2013년,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두고, 여러분들은 또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10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7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